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지금 찾아뵙게 됐는데요. 최근에 진중권 교수가 그 이영훈 교수에 관해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논평을 낸 게 있습니다. 이영훈 교수와는 제가 역사학 연구의 시각과 방법 등등에 관해서 따르고 또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이래서 진중권 교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진중권 조선 좌익에서 탈출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작년 조국 사태 이래로 좌익에 대한 비판을 매우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우파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은 보수 우파에 대한 여러 가지 훈수까지 두고 있습니다. 우파가 살려면, 보수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훈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중권 교수는 좌우를 넘어서서 한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객,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진 교수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논평한 것에는 큰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진중권 교수가 빈번하게 역사 논평을 했습니다. 2020년 8월 3일인데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아주 짤막한 글인데, 곧 민족주의 선동이 시작될 텐데 보수는 미리 잘 준비해 두셔. 이영훈류의 꼴통짓 하지 말고 포지셔닝에 예술이 필요한 부분이니. 아주 짤막한 논평인데, 여기서 곧 민족주의 선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8월 4일부로 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의 공시 송달이 완료가 됨으로써 일본 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 매각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한일 간의 마찰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민족주의 선동을 시작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보수가 이영훈류의 꼴통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 등이 하는 것은 꼴통짓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는 전날 논평이 너무 짧았는지 약간 더 길게 했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영훈 교수의 문제는 친일파라는 정치적 공세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역사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민족사학의 정치적 편향에 실증주의적 편향으로 맞서다가 배가 산으로 가버렸다고나 할까. 역사학에서 실증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증주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오류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일이지 정치적으로 억압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여기서 볼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영훈 교수가 실증주의 편향으로 맞서다가 산으로 가버렸다. 배를 운항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다 하는 식의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물론 이 외에도 또 중요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그 오류를 반박할 것이지 정치적으로 억압할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억압하고 처벌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저는 여기서 어쨌든 실증주의적 편향으로 맞서다가 배가 산으로 가버린 케이스가 이영훈 교수다라고 한 진중권 씨의 논평, 이 부분이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제죠. 8월 11일 날 보수층의 일부가 이영훈류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경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나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역사 수정주의를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반성을 모르는 한일 양국의 극우 세력들 간의 연대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와 세계 시민의 관점 위에서 이루어지는 두 나라 시민 사회 간의 연대입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전히 이영훈 교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글을 썼는데, 이 글은 자신이 그 주간동화에 기고를 한 것을 소개를 하는 그런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즉 주간동화에 진중권 역사전쟁에서 보수가 이기는 길, 민초들 헌신 속에서 찾아야,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고, 이 글을 자기가 이 글을 썼다는 거를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역사전쟁에서 보수가 이기는 길에 관해서 진중권 씨가 말하자면 훈수를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 이렇게 하면 너네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보수의 스승이랄까, 코치를 자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이 어제 8월 11일자의 페이스북 글은 사실은 굉장히 이 자체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뭐 식민지 근대론을 비판하는 거는 뭐 좀 이따 자세히 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 줄을 그어놨는데, 사적인 영역에서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나 적어도 공적의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역사 수정주의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이영훈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내는 것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일로서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는 무분별하게 역사 수정주의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책을 낸 것은 사적인 영역이라는 얘기인가요? 공적인 영역의 일이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무분별하게 역사 수정주의를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주류 역사학이 있고 그 주류 역사학을 비판하는 것이 이영훈 교수의 역사학이니까 역사 수정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 수정주의라는 것은 항상 교체가 되는 거예요. 주류 역사학이라는 것 자체가 교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사에서 주류 역사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래부터 주류 역사학이 아니라 1980년대부터 등장해서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 들어와서 주류 역사학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즉 민족주의적 또는 민중주의적 그런 역사학이죠. 일찍이 80년대에 민중사학이라든가 민족주의 사학이 1980년대에 역사 수정주의로서 등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 주류가 돼 있을 수 있겠어요? 역사 수정주의라는 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류 역사학, 지배적인 역사학이 있으면 역사 수정주의라는 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의 주류 역사학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시각에서 그걸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적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역사 수정주의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공적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주류 역사학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이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한일 양국의 우호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반성을 모르는 한일 양국의 극우 세력들 간의 연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성을 모르는 한일 양국의 극우 세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국의 극우 세력이라면 이영훈 팀을 말하는 거겠죠. 일본은 뭐 아베와 그 지지자들 뭐 이런 쪽이 되겠죠. 반성을 모른다고요? 언제 이영훈 교수 팀이 식민지배를 찬양하고 미화했습니까? 식민지배에 감사하자고 했습니까? 이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이영훈 교수의 역사학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파트의 제목을 진중권의 무식한 역사 논평 이렇게 붙였어요. 이거는 진중권 씨가 사실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역사학적으로는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해서 뭔가 역사와 관련해서 논평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수준이 낮고 또는 너무나 일방적인 그런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진중권 씨가 이영훈 팀은 역사 실증주의를 택하고 있다, 실증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진중권 씨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셋째는 진중권 씨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 재판, 반복됐다는 얘기죠. 리바이벌된 민중사관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낡은 민중사관을 갖고 있는 한 진중권 씨는 조선 좌익의 역사관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래서 진중권 씨가 진정 자신이 요즘 나를 세워서 비판하고 있는 조선 좌익들과 구별되려면, 그들로부터 벗어나려면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도 새로 이해를 하고 이런 낡은 역사관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영훈 팀이 역사 실증주의 입장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페이스북 글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진중권 씨는 이영훈은 실증주의 편향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간 케이스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증주의 역사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19세기입니다. 19세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료들을 분석을 해서 그 사료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재구성을 하면 있는 그대로의 역사, 객관적 사실의 역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조가 있었습니다.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했던 그런 역사학인데 이걸 실증주의 역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19세기의 사학이에요. 20세기 역사학 들어와서 객관적인 역사학이라는 것은 또는 객관적 사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20세기 역사학은 이러한 실증주의 역사학이나 객관적 사실의 역사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역사상의 사료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문서든 어떤 유적이든 어떤 유물이건 우연히 남은 거예요. 과거에 중요했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료나 문서나 유적이나 유물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화재로 인해서 다 소실됐을 수도 있고 전쟁 동안에 다 파괴됐을 수도 있고 홍수, 지진 때문에 다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목조 건물이었으면 아무리 훌륭한 목조 건물이 있었어도 어느 한순간에 불에 타서 또는 썩어서 사라져 버렸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서라든가 유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료는 사실은 우연히 또는 과거의 사관이 선택적으로 남겨놓은 그런 사료예요. 그런 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객관적인 사실의 역사학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세기 역사학에서는 그런 데 대한 반성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실록, 역사자료로 이용이 되죠. 조선왕조 실록은 당시 사관이 기록을 한 거예요. 사관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남겨놓은 겁니다. 또는 중요하더라도 이거는 기록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료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보완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사료라는 것 자체가 특히 문서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애당초 선택적으로 남겨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20세기 역사학에서는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가 구성하고 편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역사가가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자료를 발굴하고 그 자료로부터 사실들을 뽑아내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즉 역사가의 플롯에 따라서 역사가의 어떤 구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야기, 서사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역사관입니다. 이게 무슨 실증주의 역사학이고 무슨 객관적인 역사입니까? 20세기 역사학은 객관적인 사실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역사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영훈 팀은 뭐냐? 이영훈 팀은 실증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역사가가 역사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실을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사실 조사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영훈 교수는 왜 지극히 당연한 거의 공자님 말씀에 가까운 이런 실증을 강조했느냐? 그건 바로 한국의 역사학이, 한국의 국사학계가 하는 역사학이 이런 실증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조사 사업, 수탈을 위해서 토지조사를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토지를 의도적으로 수탈한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도 없어요. 토지를 수탈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탈론이라는 것이 사실하고 안 맞는다. 이래서 사실에 입각해서 역사학을 서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실증을 강조했을 뿐이지 실증주의 역사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중권 씨는 이영훈 교수는 실증주의 편향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실증주의를 택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성립하지가 않는 겁니다. 우선 이영훈 교수에 대해서 첫째 단추부터 좀 잘못 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진중권 씨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거의 엉터리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띄운 PPT 화면은 주간동화에 실린 글 중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진중권 씨의 이해를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제가 빨간 줄로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근대적 기술과 자본이 들어왔는데 식민지 사회라고 발전을 못할 리는 없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근대적인 기술과 자본을 들여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서 일제하에도 생산성 향상과 인구 증가 등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로 실증한 후,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의 역사학이라는 얘기죠. 이영훈 교수 팀이 뭐 생산성이 향상됐다든가 인구가 증가됐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발전의 사실을 여러 가지 자료로 실증한 후에 거기서 이상한 결론으로 비약한다 이렇게 했어요. 일본이 식민 지배를 통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 그러니 이를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이다. 자, 이거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완전히 엉터리 이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윗부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근대적인 기술과 자본이 들어와서 식민지 사회가 발전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어쨌든 식민지에서 근대화가 됐는데 그게 일본 덕분이니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감사하자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이해를 해놓고는 식민지 근대화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제대로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식민지 근대화론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아주 천박한 이야기입니다. 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뭐냐? 제일 강조하는 건요, 근대적인 제도의 도입이에요. 일본이 조선을 물론 식민지로서 지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일본 사회의 운영 원리와 거의 동일한 그러한 제도들을 도입해요. 물론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100%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도 중에 상당히 중요한 제도들을 여기서도 시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대적인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겁니다. 근대 민법에서는 개인의 자치, 사적 자치라 그럽니다. 개인의 자치의 원리, 사적 자치의 원칙이 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민법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을 인정하고요. 각 개인의 인격권.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또 노소를 구별하지 않아요. 모든 개인은 동등합니다. 동등한 하나하나의 사람의 인격권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의 재산권을 인정해요. 재산이 많고 적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많든 적든 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권, 그 재산을 처분하고 또는 빌려주고 또는 스스로 사용하고 이런 재산 처분과 용익의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이게 근대 민법에서의 사적 자치의 원칙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조선시대에는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은 어릴 때는 갓난이, 언년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정식 이름이 없어요. 네? 결혼하고 나서. 무슨 씨 마님, 별당아 씨. 이런 식의 이름 대용의 그런 그 명칭은 있는데 정식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가 정식 이름을 갖게 된 게 한일합방 바로 전인 1909년에 민족법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여성도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성도 남자하고 똑같은 사회에 존재하는 동일한 주체가 되는 거죠. 물론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한참 뒤의 일입니다만은 여하튼 여성이 자기 이름을 갖고 사회의 하나의 존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 이런 게 바로 근대 민법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한일합방 1년 전이지만 이미 일본이 통감 정치를 통해서 한국의 내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죠. 사실상의 일본 통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하에서 이런 근대적인 민법이 이미 190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물론 전면적인 시행은 조선 민사령이 들어오면서부터죠. 형법 같으면은 예를 들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거고 또 법 앞에 평등해요. 살인을 저지르면 신분이 뭐였냐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근대적인 민법과 상법과 형법,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에 진중권 씨도 말한 근대의 산업기술, 농업기술도 있고 공업기술도 있겠죠. 그런 것이 들어오고 또 일본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요. 사회간접자본, 철도, 도로 투자도 하고 전신, 통신망 투자도 하고 또 산업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근대화가 되는 거죠. 결국 제도와 기술과 투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근대화가 되는 거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대적인 제도. 물론 일본에서 시행되는 제도 중에 시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정치적인 권리죠.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거 안 주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줍니다. 선거권을 언제 줬냐? 피선거권을 언제 줬냐? 나중에 가면 일종의 자문기구로서 도평의회, 각 도 있잖아요. 도별로 도평의회, 지금의 도의회랑
뭐 견줄 수 있는 건데 뭐 도의회랑 비슷한 건 아닙니다. 극히 제한된 역할에 그칩니다만 어쨌든 도평의회에 그 선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호세, 가옥세 얼마 이상을 내는 사람에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또는 뭐 부면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시를, 오늘날의 서울시 뭐 무슨 시가 당시에는 부였는데 부마다 부협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또 면별로도 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협의회에서 의원들을 선거를 하는데 이런 선거권, 피선거권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것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리는 극히 일부 주고,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근대적인 여러 가지 제도 또 권리들이 부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조선인의 근대적인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식민지 근대화인데, 그럼 식민지 근대화로는 수탈을 뒤집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탈론이라는 것은 일본은 조선에 와서 우리 조선인을 수탈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 수탈한 게 아니라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고 발전시켜줬다, 이런 얘기 이제 180도 뒤집은 거죠. 수탈론을 뒤집은 건데, 식민지 근대화로는 그게 아니에요. 일본이 발전시켜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본이 식민 지배를 위해서 여기에 근대적인 제도와 기술과 투자를 했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근대화가 진행이 됐고 조선인도 거기에 참여하고 적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일본이 기술을 들여오고 투자를 했으니 발전했겠지, 그게 식민지 근대화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로 진중권류의 식민지 근대화론 이해고요. 이거는 식민지 근대화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들 것은 진중권 씨는 사실상 재판 민중사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중사관이란 뭐냐? 민초, 민중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민중이 역사의 주체다 하는 그런 주장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주간동화에 썼던 진중권 씨의 글을 따왔습니다. 제가 붉은 박스 표시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일제와 맞서 싸운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었고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운 것도 이 땅의 민초들이었다. 고된 노동과 아픈 희생으로 산업화를 이룩한 것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었고 군부 독재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건 역시 이 땅의 시민들이었다. 바로 그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들이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보수가 찾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이 이름 없는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 속에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보수가 역사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얘기가 진중권 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자, 일제와 맞서 싸운 것, 독립운동을 한 것도 이 땅의 민초들, 건국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건 빼고 어쨌든 북한과 맞서 나라를 지킨 것, 호국도 민초들, 산업화도 경제성장도 민초가 있고 민주화도 민초가 있다. 이게 민중사관이죠. 바로 좌익의 역사관이에요. 조선 좌익의 역사관인데 이거를 가지라고요? 일제와 맞서 싸웠을 때 지도자 없이 싸웠나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김구 선생도 있고 또 좌익의 지도자들도 있어요. 여운형도 있고 박헌영도 있고 지도자의 영도 하에서 지도자의 선도에 따라서 투쟁을 하는 거죠. 건국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했다고 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화 전략이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죠. 그 민초가 이제부터 우리는 수출주도 공업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제성장을 한 겁니까? 박정희 정부가 한 거잖아요.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독립운동도 호국도 산업화도 민주화도 다 민초가 한 거다. 민초의 헌신을 봐야 된다. 이건 민중사관이에요. 바로 좌익의 역사관이죠. 그러면 보수가 또는 우파가 조선 좌익과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기는 방법이 좌익의 역사관을 따르는 거라고요? 투항하는 거네요. 투항하면 같은 편이 되니까 이기는 건가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지금 모르고 진중권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진중권 씨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국부는 필요 없다. 국부를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 정체성을 만드는 데서 국부는 아무 역할이 없었던 거고, 또는 리더는 파운딩 파더스, 건국의 아버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고, 오로지 민초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진중권 씨가 여하튼 현 단계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날선 비판을 하고 있고 가장 아프게 타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씨가 그런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지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중권 씨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하는 한은 그는 여전히 조선 좌익일 뿐이에요. 그가 비판하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윤미향, 정의연류의 그런 역사관에 머물러서는 진중권 씨는 영원히 조선 좌익일 뿐입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롯해서 이영훈 교수의 역사학에 대해서 좀 제대로 책을 읽고 좀 배우세요. 배워서 남 줍니까? 배우면 다 자기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전에는 좀 알기 전에는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입을 좀 다물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